사회회원 윤영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단체 안내와 몇 가지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연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네요. 다른 때에 비해서 이렇게 오늘 강연 주제 때문에 그런지 청소년 학생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요. 혹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앞에서 이렇게 메일 주소랑 연락처 주시면 지속적으로 저희 단체 소식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라도 좀 해주시고요. 팜플렛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 학벌원사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의 공공성이 잘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교육의 공공성이 짓밟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벌을 매개로 일어나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학벌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활동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자면, 일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인권위 진정을 해서 권고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 7월 달에 이제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타 시도, 16기 시도에서 특정 학교 게시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소중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과 관련된 강연인데요. 특히 오늘은 저희 단체의 정체성과 가장 잘 맞는 강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단체가 좀 가난하거든요, 굉장히. 거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 돈이 어디 어떻게 쓰입니다 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사실 지난달에 저도 그냥 평범한 회원이었다가 제가 내는 돈이 이렇게 소중한 일에 쓰인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활동가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제발 가입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저도 그냥 평범한 학벌원사회 회원인데요. 이 자리에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제가 또 전교조 조합원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할 기회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전교조가 법의 노조화 된 상태이고요. 내일 11월 1일 내일 오전에 지금 법의 노조 노조 아님을 통보했는데 여기에 대한 가처분 법의 노조 처분, 가처분 신청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 이유인물도 좀 읽어보시면 최근의 활동들이랑 이런 것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공동체 버세 회원이기도 한데 5, 6월 달에 이 잡지가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 잡지를 읽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감옥에 계셨어요. 병역 거부자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해에 수감되어 있는 병역 거부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에서 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서 보통 한 800여 명, 대다수는 이제 여호와 증인 신도들인 경우가 많은데 한 20명 정도가 양식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출소한 지 아마 한 2달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해오셨고요. 소개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해도 돼. 예. 여기 잡지에 실려있는 본인 소개를 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스나로에서 활동했으며, 청소년 언론, 오답 승리 희망 편집진이었다. 그리고 출간하신 책도 있으시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인권운동을 당사자로 시작해서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코가 끼어서 계속했다. 지금은 이거는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감옥 생활 중 8월 15일 날 출소하셨습니다. 오늘 뜨거운 박수로 공연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저 원래 홍보물에도 막 병역 거부 얘기 써있고 이랬는데 제가 형준 씨한테 주최 측에다가 그런 얘기가 나가면은 이게 괜히 질문 같은 거 받고 할 때 대학 거부나 교육 이런 얘기보다 병역 거부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빼달라 이랬는데 아직 이제 소개하시는 분이 대놓고 소개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오늘의 병역 거부 얘기는 좀 덜 물론 궁금하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원래 제가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단체 이름이 뭘까요라고 퀴즈를 내보려 했는데 아까 영상을 또 튼 거에서 다 까발려져서 퀴즈는 그냥 넘어갔고요. 예, 왜 대학 거부를 선언하는가?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 운동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아수나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더해서 투명 가방끈이라고 해서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단체는 활동가 지난달 월급을 못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활동가 월급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지 말고요. 저희도 막 홍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광주 분들이니까 되도록 광주 학벌 없는 사회로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혹시 학생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잠깐 손 들어볼 수 있어요? 아니, 중고등학생분들이. 대학생은 빼고요. 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적구나. 제가 학생의 날 신문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걸 5부 갖고 왔는데, 학생분들은 이따가 관심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네, 그럼 강연,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너무 길게 하면 다 지루하실 테니까, 짧게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할게요.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2011년에 이런 대학 입시 거부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준비를 하면서 투명 가방끈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명 가방끈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의미가 흔히 가방끈 짧다 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짧고 긴 가방끈에 들어가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가방끈을 매겠다. 이 폭력 사회에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이름 지을 때 좀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다들 좋다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명 가방끈 모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아까 영상에 보셨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신문에 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서 어느 한 분은 이렇게 제가 여잔 줄 알고 남자분이 저한테 반해가지고 여잔데 굉장히 이런 당차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멋있다 해가지고 이제 막 저에게 연락을 하려 했는데 남자인가요? 실망을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서울대 자퇴를 하면서 대자보를 붙였어요. 원래는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좀 서울대라고 해서 이렇게 대자보 붙이고 이러는 것 같이 하나의 학벌주의 아니냐 그래서 대자보 이런 거 따로 안 붙이고 그 거부 선언하는 사람들이 그때 대학 거부는 한 30명 정도 있었고 입시 거부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언하는 이름만 같이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막 열심히 홍보를 8, 9월을 열심히 해봤는데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슈가 될 거리가 필요하니까 네가 먼저 붙여라 그렇게 19살 청소년들이 저한테 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의 사주로 이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왜 제가 그렇게 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됐나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얘기로 좀 가야 되는데 딱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수능 대박 이러고서 공부했던 거 외웠던 거 다 생각나라.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은 막 수능이라고 응원을 하고 수능 대박 이런 거 막 기원하는 이런 걸 해요. 근데 이런 말이 사실은 약간 저는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학생이 수능 대박이 나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수능은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등급은 똑같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 말은 옆에 잘리네. 너만 잘 봐라 이런 말이죠. 그 실제 말은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는 그 말 설령 이제
모두 잘 보길 바란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 보고 딴 사람들은 못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아니면 나는 평균을 쳐도 딴 사람들을 못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입시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저는 좀 집에 이제 사정이 좀 복잡해서 막 빚이 굉장히 많아서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개인회생도 하는 중이고 이래서 집안 사정이 이제 불안했거든요. 막 엄청 가난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겠다 이런 압박이 저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공부도 막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고등학교도 이제 뭐 그때는 좀 잘 몰라서 그랬지만 자립형 사립고 저 상산고등학교 있잖아요 전주에 거기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굉장히 제 안에서 막 계속 어긋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가 막 재미없고 싫은 건 아니라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 네, 싫은 건 아닌데 그리고 굉장히 성적도 잘 봤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성적으로만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학교 안에 학생들도 쟤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인 거죠. 이제 평가할 때 제일 앞에 항상 나오는 게 내가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떻게 친구 사이건 이런 것보다 일단은 공부 잘하는 애라는 이미지가 딱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좀 그 다음으로 평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진 않겠죠.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룹이 쫙 이렇게 만들어질 때 좀 공부 잘하는 애들 그룹 같은 게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공부 못하거나 막 왜 반에서 돈 좀 뺏고 삥 뜯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애들도 이제 저를 공부 잘하고 선생님이랑 친하니까 이제 뭐 안 건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그런 공부 잘하는 걸로 인한 저한테 있는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그런 저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오타쿠거든요. 예. 그래서 막 만화도 엄청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소설도 많이. 근데 이제 제가 오타쿠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무슨 책을 좋아하고 또 막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막 글 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없고 이제 정말로 성적이 일단 1차적인 언어로 통용이 되는 거죠.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을 빼면은 그런 학교에서 굉장히 이게 맞나? 내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잘 보이나? 너는 이제 공부를 잘 하는데 왜 학벌이나 이런 뭐 입시경제 이런 거가 싫다고 하냐? 너는 이제 그거의 수혜자 아니냐? 그런 일 많이 듣는데 이제 저는 좀 성적이나 이런 입시경쟁 이런 게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손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모두한테 진짜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제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013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조사를 한 건데 그 성적 수준에 따라서 이 공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상, 중상, 중, 중하, 하 이런 순서인데 이게 쫙 공부를 잘하는 상층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낮고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높은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높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주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오히려 더 높은 편이에요. 이제 중하 정도가 전체로는 제일 높은데 그래서 또 이 연구 말고도 다른 논문 같은 걸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성적에서 오히려 중상층이나 상층 정도에 속한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강도는 더 높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상담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적이라는 게 과연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유리하고 못하는 학생이 못한 거냐 그렇지 않다. 사실 모든 학생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다 입시 경쟁이라는 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입시 성적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도 대부분 하층 성적으로 하위가 아니라 상위거나 중위 정도 학생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거를 막 활동을 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불만만 있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2005년에 5월 7일에 내신 등급제 반대 촛불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막 학생들 사이에 문자가 막 돌고, 이 내신 등급제 그 상대, 내신을 이제 상대평가로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막 불만을 가지고 거리로 나온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언론에서 보고서, 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뭔가 운동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도 막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 처음에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좀 전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저 개인한테뿐 아니라 이때가 좀 청소년 운동에서도 굉장히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막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들은 무슨 단체 회원도 아니고 막 문자만 받고서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1000명, 막 800명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떤 조직이 돼서 막 회원으로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뭔가 아름아름 면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한테 소식을 듣거나 이러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발신자 지워진 번호 문자 메시지 하나만 받고서 이제 학생들이 막 그만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운동이 이제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좀 이런 걸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때 그 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신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뭐 강하게 반대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신이 강화가 되면은 어떤 사교육이 약화가 될 것이고 뭐 수능 논술 이런 것보다 내신 비중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 운동에서 이걸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제 상대 평가로 하는 거에는 비판적이긴 했지만,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제 더 힘들다. 오히려 내신이 강화되면은 수능을 12번 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때 굉장히 학생들 입장과 교사들 입장, 그리고 또 한편 학부모들 입장 이런 게 딱 이 교육 문제에서 좀 갈렸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할 게 있다. 기존의 어떤 교사들의 교육 운동 이런 것과 별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집회가 있었고,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전주에 있었잖아요. 상상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까. 근데 전주에는 이런 단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으면 이제 만들자. 그런 이제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교 안에 친구들과 뭐 후배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건 저보다 이제 좀 다음 해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모임을 한 10몇 명이서 꾸려가지고, 막 같이 인권 관련 책도 있고, 교육 관련 책 같은 것도 있고, 학교 안에서 이제 두발절 전단지 이런 거 나눠주는데, 막 지문과 검색할지도 모른다고 막 장갑 끼고 이렇게 전단지 막 새벽에 막 뿌리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활동 시작하면서 그때가 제가 고3 때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막 떨어지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너는 고2 때까지 착하던 애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성적 좀 봐라 이러는데 제가 굉장히 쿨시크하게 거기다가 저한테 뭐가 중요한지 제가 좀 약간 신경 끄시죠? 이러고서 성적이 한번 떨어지든 말든 이러면서 활동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대학 입시 문제가 굉장히 코앞에 닥쳐있고 그거를 무시를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삶에서. 근데 이제 굉장히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수능 반대 페스티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05년에 제가 딱 수능 칠 때 한 거거든요. 수능 반대한다고, 교육단체들이. 제가 수능 전날에 딱 이 포스터를 띄워놓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막 했는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은 부모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 봤는데, 좀, 그때는 청소년 인권운동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 딱 뭔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별로 없는 때라서, 굉장히 대부분이 주변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대학은 가라 이런 얘기를 거의 10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수능은 쳤고, 그래도 이제 그 수능 보기 전날에도 저렇게 저희 전주 모임에서 만들었던 변혁적 반권위주의 신문 오답승리의 희망 이렇게 저 모토가 잘 안 보이는데 자유로운 주장 거침없는 발언 빈약한 자본 이렇게 모토를 걸고
만든 신문인데 그 전날에도 저 신문 원고를 열심히 쓰고서 수능을 보러 가긴 했어요. 수능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놓고 어떻게 서울대 갔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 그렇게 수능을 쳤는데 사실 수능이 그전에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잘 나왔어요. 막 찍은 것도 맞고 이렇게 해서 막 점수가 잘 나와서 이제 사실 진짜 그때 좀 느낀 게 시험은 역시 운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저보다 훨씬 뭐 수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아니면은 뭐 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저보다 훨씬 막 재능도 있고 관심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막 대학 수준으로 보는 이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보다 제가 항상 성적이 좋더라고요. 시험을 치면은. 그게 좀 시험을 잘 보는데 특화된 그런 소질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백지연 뭐 그런 식의 인터뷰 거기에 나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좀 게임이랑 비슷하다 이러면서 게임도 딱 정답이 정해져 있고 풀이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유저가 풀 수 있게 만든 거 아니냐 시험도 비슷하다 정답이 있다는 걸 알고 푸는 건 굉장히 쉬운 거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사실 시험 푸는 요령만 습득하면은 시험은 성적을 잘 받는다 이랬더니 그 말이 다 통편집이 된 적이 있는데 내가 게임을 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시험이 정말로 말하는 대로 뭐 공정한 건가 아니면 뭐 시험이 정말로 뭐 사람의 어떤 노력과 실력을 측정하는 건가 저는 좀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험 보는데 저처럼 좀 특화된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능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점수가 잘 나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제가 서울대는 가기 싫다 그리고 뭐 연고대도 가기 싫다 그러면서 전주에서 다녔으니까 전북대를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러면서 네가 시험 이렇게 잘 봤으면은 대체 왜 네가 그렇게 희생을 하려 하느냐, 손을 보려 하느냐. 심지어는 그때 어머니가 너 짝사랑하는 애가 고2니까 이제 걔랑 1년 더 있으려고 전주 남는 거냐, 이런 소리도 아니라고. 네, 그런 얘기도 하면, 그걸로 한 사나흘을 싸웠는데, 이제, 제가 그 대학 문제에 대해 확신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말한 대로 결국 썼죠, 원서를. 그래서 서울대를 가게 됐고, 네, 그렇게 가게 돼서 그 다음에 좀 쭉 학교를 다니다가 투명가방급 모임 이렇게 하면서 자퇴를 하고 대학 거부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주제가 대학 거부 얘기만이 아니라 좀 대학 교육 얘기도 좀 주체지 바라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 자신의 경험에다가 좀 제 주변에 다른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나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서 그걸 모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제일 느낀 거는 사실은 제가 대학 별로 열심히 안 다녔어요. 1학년 때만 좀 다니고 2학년 때부터는 오레프도 받아보고 출석을 안 해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내가 왜 다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등록금을 한 해 이제 서울대가 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새는 좀 더 올랐나? 그래서 270을 바치고 서울대 완전 산자락에 있어요. 버스 타고도 한참 들어가는데 산자락을 올라가면서 대체 왜 대학을 다니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대학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많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학과를 바꾸거나 대학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대학을 대체 내가 왜 이 대학 이 학과를 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잘 없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거부 관련해서 왜 대학을 그만두셨나요?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거는 대학을 그만둘 이유가 아니라 대학을 다닐 이유인 것 같다. 대학이 뭐 공짜에다가 완전 거저먹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다닐 이유가 없으면 사실 다 그만두는 게 맞지 않냐 대학생들이. 대체 왜 다니고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대학교의 그건 사실 대학 교회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입시 시스템 자체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겠죠.
또 그거 외에 굉장히 요새 대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대학에 이제 저는 얘기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근대적인 이런 게 존재한다.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거가 대학내일이라는 잡지에 나온 건데, 군대와 대학의 이 공통점 해가지고 군번과 학번, 뭐 너 몇 월 군번이냐, 막 너 몇 학번이냐, 그러고 이렇게 이름 부르면은 딱 대답하는 거, 뭐 막내야 그러면은 뭐 이병 김군, 저 군대 안 갔다 잘 모르지만 김군이 그러고, 예, 안녕하십니까, 뭐 무슨 대학, 애국경영,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막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이게 물론 대학마다 이건 편차가 되게 큰데, 얼마 전에도 부산대학교 학생부랑 얘기를 해보니까 들어가면 선배들이 막 분위기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불러다가 줄 세워놓고 기합을 주고 이런 식의 문화가 분명히 남아있고, 이 대학이 굉장히 군대적인 군사주의적이거나 전근대적인 이런 수직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 사이에 이걸로 돼 있지만 교수와 학생 사이, 또 교수와 뭐 조교수나 강사 사이는 또 어떨까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뭐 점수를 줄 때 많이 막 얘기를 하는 게, 교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면은 교수들이 점수를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뭐 교수들이 이렇게 대학원생들이나 조교수들한테 막 자기 그 교수란 직위를 이용해서 시키는 일들이나, 또 이제 여러 대학을 가면은 굉장히 막 학생들이 막 자치를 열심히 잘하고 동아리도 잘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대학교 학생회도 저는 느낀 문제가, 대학교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할 권한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자치를 잘할 수 있어요. 막 학생회장을 뽑고. 근데 그 학생회가 그래서 학교 운영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통로라는 건 없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래서 대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문제로 존재한다. 두 번째로 요새 많이 얘기되는 게 시장화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이 시장화되고 있다. 예, 이거는 서울대 법인화 되는 거랑, 이 오른쪽은 뭐냐면은 지금 연세대학교가 백양로라고 쭉 그 정문 들어가면은 그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는 멋진 길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 이제 삽질을 했어요. 다 콘크리트로 막 붓고 막.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지하주차장을 쫙 짓는데요. 상가랑 지하주차장이랑 뭐 학생문화공간 이런 거를 엄청 크게 짓는데요. 뭐 지하주차장에 뭐 700 몇 대 차가 들어가게 막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또 막 학생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불속 공사를 해야 되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얘기 나온 게, 이제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총장은 사장이 아니다, 이런 식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대학이 굉장히 기업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전형료 이런 거 문제 있잖아요. 수시 전형 이제 막 한 사람당 7만 원씩 거두면은 100명한테 거두면 700만 원이고 10,000명이 응시하면 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막 무제한으로 받아가지고 전형료를 받고서 그걸로 막 돈을 모으는 이런 모습이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이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취업률이라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잘 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그런 일종의 장사죠. 그것도 장사를 하는 곳이 되어가는 모습. 근데 좀 두 가지가 다른 모습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전 두 가지가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근대적이고 뭐 어떤 시장적이고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두산 기업이 거기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한 뒤에 일어난 일들이 막 학과를 통폐합을 하고, 돈 안 되는 학과들은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학생들을 다 징계를 하거나, 문제 제기한 학생 한 명은 퇴학도 당했고,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시장화되는 것이 일종의 학교 안에 그런 비민주성이나 권위주의를 이제 강화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밖에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한 게, 대학 교육의 질 문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건 뭐냐면 이제 대형 강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 흔히 중고등학교가
너무 학생의 수가 많다. 한 학급에 30명, 40명이면 이제 한 20명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자면, 근데 대학교는 많은 수업은 제가 들어가 본 거는 130명까지 들어가 봤어요. 한 수업에. 그래서 130명이 엄청 커다란 앉아에 쫙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데, 저는 이제 그 수업 들어가서 너무 지겨워서 다 잤어요. 다 자고 C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강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왜냐면 학교가 기업화되면서 대학에서 그 교수들을 굉장히 적게 뽑고 최고 효율로 이제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대형 강의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 질이 떨어진다, 굉장히 이런 비판이 있고, 또 대학교를 가면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네가 지금은 수능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대학만 가면 니네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도 맘대로 할 수 없다. 막 심지어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신청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에 가면 요새는 막 무슨 강의를 몇 학기 들어야 되니까 다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 진짜 한두 개만 선택을 하는 이런 대학들도 있고, 또 그런 대학도 있죠. 이 단국대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을 몇 점 이상을 안 받으면 장학금을 안 줘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해서 토익 시험을 쳐야 되고, 그런 식의 여러 대학 교육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문이나 연구를 위해서 좋은 진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강제를 하고, 또 취업에 유리한 것들을 배우라고 해서 요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통계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통계를 배우는 거야. 사회학을 할 때 필요한 막 설문조사에서 뭐 몇 프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정확도가 어떻고 신뢰도가 어떻고.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안 그래도 수학이 들어가서 문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어 과목으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신 교수님이 와가지고서 영어로 그걸 강의를 해요. 수학 때문에 안 그래서 머리 쥐가 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진짜 어이없었던 거 하나가, 교수님이 초반에 동전 2개를 보여주면서, 자, 동전 2개를 던지면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뭐 앞뒤 이런 거 영어로 물어본 거죠.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영어라서. 그래서 제가 그냥 4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교수님이 왜 4냐 그래서 그냥 프론트 백 이렇게 하더니, 이제 맞다, 왜 니네 대답을 안 하냐. 근데 학생들이 다 조용한 거죠. 그런 식으로 대체 이걸 왜 영어 과목으로 했는지 모르겠는 수업들도 영어 과목이 이제 많이 늘고 있어요, 요새. 영어 실력을 신장시킨다는 그런 명목하에 엄청 빡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학 교육이 굉장히 학문의 전당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투명과학금 모임에서 대학 거부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이 우리가 뭔가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게 돼버렸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제 거부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 저 위에 보면 재미로 보는 대학설이라고 웹에 올라와 있는 건데, 저는 재미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쭉 대학서열하고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막 고등학교 때 막 서영고, 서성환, 중경외시 막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좀 잘 보이는 걸로 바꾸면, 네, 이렇게 만화 캐릭터로 대체를 해서 쭉 서열을 나온 게 있어요. 예, 이 대학 서열 문제도 전 사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 흔히 평준화를 하면 질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제 친구 중에 전북대학교 다니는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은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지방대라는 이런 생각, 자기가 그래서 입시에서 이미 우리는 밀려나서 소위 말하는 삼류대를 와버렸다는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 교수들도 일부는 이제 니네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우리 대학이 별로 안 좋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명문대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부에 영향을 미치고 패배감 같은 게 있고, 강의에서 보면 특히 뭐 그거는 이제 학과마다 굉장히 다른데, 학과에서 인맥이라거나 이런 굉장히 중요시되는 학과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그 졸업 후에 불이익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그냥 적당히 졸업만 하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플 막 이런 거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대학 강의에는 소홀해지는 이런 여러 현상들,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사실 서울대 다닐 때는 강의의 질이 나쁘다는 걸 별로 느낀 적이 없어요. 서울대에서는 교수들도 그렇고 강의 내용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굉장히 그냥 배울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뭐 서울대가 아니라 다른 인서울 대학들이나 아니면은 지방대로 갈수록 이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좀 개토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질이 떨어지게 되거나 학생들에서부터 좀 의욕이 꺾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서열화된 대학이라는 모습이 학생들의 어떤 그런 공부나 학문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의욕을 꺾거나 아니면 차별 이런 것만 심어주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서열화 문제도 굉장히 대학 문제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대학을 가는 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학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80%다, 최근엔 70몇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3을 졸업하고서 대학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집계한 거거든요. 재수를 하고서 가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뭐 OECD 뭐 평균은 뭐 50몇 %, 60% 이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높은 편인 것 같지만, 이제 높은데 이 모두가 대학을 가라는 압박이 있고,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 학력과 학벌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대학을 가는 게 뭔가 필수 코스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 교육의 이제 질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학이 학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취업 코스로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에 이제 맞추는 교육이라거나 또 그 사람의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이 가다 보면 대학 교육의 질이 이제 하락하고,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영어를 얼마나 잘했냐, 뭐 토플을 몇 점 받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취업 코스처럼 돼버린 거죠, 대학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해 불만이 나오니까 각 대학들에서는 이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화를 추진을 해요. 대학 교육의 질을 막 높이고 막 이러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러면서 막 시장화를 해서 돈을 모으고, 막 그걸로 대학을 이제 뭐 시설을 새로 올리고 뭐 홍보를 빵빵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화를 하고, 또 그렇게 대학이 시장화가 되고 막 서열화가 될수록 어떤 모두가 대학을 가라는 압박은 사회적으로 이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악순환을 이제 어딘가에서는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겠느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만 그렸는데, 이 문제 속에 어떤 전 사회적으로 경제 구조의 문제라거나 소득 분배 문제, 그리고 중고등학교로 가면 입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쫙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돼버린 거죠. 대학이라는 하나만 놓고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좀 처음에 그 수능 거부 이런 식으로 대학 입시 거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청소년 쪽이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학벌운사의 광주 모임의 박고영준 씨도 2002년에 수능 거부 하셨죠? 뭐야. 예, 이렇게 2002년에 했다가 저 한 명이 그 뒤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능 거부를 선언한 사람이 없었는데, 2007년에 이제 청소년 인권운동 하던 한 분이 저렇게 하셨어요. 저분은 뭐 청소년 다 함께라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는 모임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2008년, 그래서 2007년에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매년 계속 한 명, 두 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고3인데 의정부였나? 남양주에 있던 고3 학생부인데 이제 교육부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입시를 수능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이때 또 한 가지가 같이 했던 게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운동본부라고 교육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단체들에서 좀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다 아시죠? 그 2011년에 김혜슬 씨라고 고려대학교 학생분께서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이런 굉장히 간지나는 제목을 달고서 아무 운율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췄나? 그래서 이렇게 딱 달고서 이제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하고 그만둬서 굉장히 센세를 일으켰어요. 이제 이때는 청소년 쪽이 아니라 대학생 쪽에서 이 대학 교육의 문제 이런 거를 제기하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김혜슬 선언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얘기가 됐고, 그 같은 해 이제 고다현 씨라고, 이분은 김혜슬 씨 이 선언을 보고서 이제 생각을 붙였다고 했는데, 이제 고3인데 수능날에 이렇게 교육부 앞에서 혼자서 1인실 했어요. 이때는 입시팬이 대학평준화 운동부가 망해가지고서 혼자 했어요, 진짜로. 쓸쓸하게. 좀 죄송했어요. 나중에 알고서. 근데 이제 이렇게까 2010년까지고요. 아까 김혜슬 2011년이라 10년이구나. 2010년까지 이렇게 쭉 수능 거부 운동이 있었고, 네, 이게 이제 2011년입니다. 갑자기 수가 확 늘었죠. 왜 혼자 하다가. 네, 이게 뭐냐면은 투명 가방끈 운동인데 저희가 했던, 네,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사실을 까발리면 조금 웃겨요. 그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93년생이 좀 많았어요. 딱 2011년에 수능 볼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수능 거부할 건데 그냥 수능 거부하기 좀 그러니까 숫자도 많으니까 더 늘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래서 청소년 운동 쪽에서 이렇게 청소년도 하던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막 대학 입시 거부를 제안한다 막 이런 거 편지를 써서 막 웹에다가 뿌리고, 또 뭐 대안학교 같은 데도 보내고 이러면서 대학 입시 거부를 하자, 또 이렇게 아니면은 할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모여보자, 이런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능 당일날이거든요. 이게 수능 당일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이렇게 한 거고, 그 우리는 다 대학 입시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거리 집회를 따로 열어서 거리에서 보면 교육의 목표가 입시와 취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집회를 다 같이 열었었고요. 그리고 투명 가방끈 콘서트에서 이렇게 콘서트 같은 식으로 홍대 인디 뮤지션들이랑 같이 그 투명 가방끈 문제의식을 가지고 콘서트를 열고, 오는 사람들한테 투명 가방끈이 뭔지 알리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자, 이런 식의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투명 가방끈 8대 요구를 이렇게 그때 뽑았었어요. 2011년에 줄 세우기 무학력에 반대한다, 정답만을 강요하는 권위적 주입식 교육에 반대한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서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편견과 강요에 반대한다. 그리고 누구나 최선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제 좀 대학 거부라는 얘기를 하면은 웃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가 니네 대학 가라고 강요했냐. 다 그냥 가는 거, 갈 사람 가고 안 가는 사람 안 가는 거지. 실제 대학 안 가는 사람이 1년에 수십만 명씩은 나오거든요. 고졸로 그냥 살거나 아니면 여기 뭐 아까 나왔듯이 뭐 초졸, 중졸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왜 니네는 굳이 거부를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냐, 그냥 안 가는 거지. 저는 그게 대학이 그냥 가는 사람만 가는 거야 라는 말은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분명히 대학을 당연히 가는 거라는 그런 압박이 존재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제 요새는 특성화고나 전문계고에서도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대학을 나오는 게 당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월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런 압박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이 뭐 완전히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강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대학 거부 운동의 1차적인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투명 가방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 학력 학벌 사회에서 그 학력 학벌의 틀 속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겠다, 우리가 그런 선언을 하는 운동이고, 네.
이거는 좀 비슷해서 넣어봤는데요. 이제 진보적 지방잡대 동맹이라고 옛날에 만들어진 저희가 별개의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줄여서 지잡동 이렇게 불렀어요. 네, 서울 역서울대 역시장 마크라고 불렀는데 멋있죠. 근데 이제 이 모임이 뭐냐면은 그 통대에서 막 두리반이라고 어떤 가게가 철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철거 문제 막 홍익대 학생들이 같이 가서 막 싸우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거기 연대한 사람들이 아니 왜 운동도 명문대 학생들만 많이 하냐 이제 우리 지방 잡대들이 모여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방 잡대 동맹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지방 잡대 동맹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대학교 학생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회원분이. 그때 이제 아주대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지정이냐. 우리는 수도권에 있고 명문대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 잡대 동맹이라는 이 네이밍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뭐 저희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때 지잡동에 막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서울인데 왜 지방이야? 그랬더니 스카이 빼면 다 잡대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좀 이 투명 가방끈이다라는 선언과 이 지방 잡대 동맹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연결되는 문제의식인 것 같고 이 학벌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삶을 살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바라트네. 대학 중심주의라고 저가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요.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나이에 어디 돌아다니면은 대부분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대학생이세요?예요. 10대들도 그렇죠. 사실은 돌아다니면 이제 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학생이 아닌 청소일 거라고는 상상을 잘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대학생들도 또 20대들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대학생인 게 뭔가 이제 당연하고. 대학을 안 가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하고 그리고 또 삶이 굉장히 여러 가지 대학을 중심으로 짜져 있는 게 있어요. 뭐 군대를 가는 것부터 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아니 뭐 광주 학벌원들 사회에서 하는 그런 대학 도서관 개방운동 같은 것도 그런데 대학교가 이런 지식이나 연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기 쉬운 이런 특권들이 있고 또 대학도 이제 한국에서 학벌 이런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학연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대학 몇 학번이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런 대학 중심주의의 문제 또 이 대학 중심주의라는 말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돼 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또 흔히 쓰는 말인 뭐 학력 학벌주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깰 것인가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왜 흔히 요새 나오는 말이 복잡한 입시제도가 문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학부모들도 학생도 힘들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복잡한 입시제도는 옛날에 좀 단순하다 입시제도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고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걸 다시 단순하게 되돌려봤자 결국은 옛날 문제로 돌아갈 뿐이잖아요. 사실은 입시제도가 복잡하거나 뭐 전형이 많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이 어떠냐가 문제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에 대학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대학을 안 나온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다. 최저임금이 얼마일 것이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거냐 대학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저는 좀 진짜 이게 학교의 폐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학교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고2 때까지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배운 게 수업 듣고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학교에서. 대체 나는 직장이란 건 어떻게 구하는 거지? 막 돈이란 건 어떻게 버는 거지? 이런 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공부하기 싫어도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뭘 할지 모르겠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친구들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체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고 배운 거는 사실 학교 다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학교를 다니자. 제가 좋아하는 이영도라는 판타지 소설가가 쓴 단편소설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것밖에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됐을 때 인생 자체를 학교처럼 만들어 버린다. 공부하고 시험 치고 취직한 다음에도 심지어 승진을 하는 게 뭔가 계속 시험 쳐서 좋은 등수를 받고 상급 학교 가는 거랑 비슷한 구조 아니냐 그러면서 인생을 학교로 만들어 버린다. 이 사회 자체를. 그런 일을 하면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학교처럼 물론 학교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그리고 또 근본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대학을 왜 가야 되느냐, 또 대학 서열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떤 교육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나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할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해야지만 지속적이면서도 계속 근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사실 전 투명가방끈의 의의가 뭐냐면은 이 거부한다라는 식으로 함으로써 이 거부자들은 어쨌건 간에 계속 이 문제를 자기 삶의 화두로 삼게 돼요. 그 선언에 참여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그 사람들만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단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인생에서 정서얘기를 정해놓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나이가 써있거든요. 그래서 20대면 대학 가야지 그러고 30쯤 되면 결혼해야지 그러고 이제 30과 35쯤에 애 낳아야지 그러고 40쯤 되면 집 사야지 이런다. 네? 이제 계속 한국의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육이 문제가 있다. 한국 교육은 정말 썩었다. 똥 같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이나 일단 자기 자식한테는 일단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은 가고서 하라고 얘기를 하죠. 대학을 가고 나면 또 취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거나 이제 그 말에 이제 끝장판은 네가 교육부 장관 돼서 바꿔라 이런 식의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유보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 결과 결국 교육이 안 바뀌고 계속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과 대학 입시라는 걸 거부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물론 모두가 거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부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차별하냐라고 말하고 거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또 다른 사람들 계속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길을 넓혀나가는 굉장히 변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부자들뿐 아니라 거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리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이건 좀 있다. 그래서 거부자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우석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3들이 수능 거부를 선언을 하면은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흘리듯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흘리듯이 한 얘기를 보고서 한 고2 학생이 진짜로 우석훈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수능 거부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석훈이 그 이메일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뭐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서 씁쓸한 근데 그 이메일 보낸 분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하려고 2010년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수능 거부를 진짜로 막 수만 명이 아니면 수천 명이라도 선언을 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수천 명을 어떻게 조직을 할 거냐. 이제 청소년 운동 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생들만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근데 청소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막 수능 거부하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투명가방끈 운동이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의 길을 미리 열어놓고 그 사람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정말 그런 어떤 수천 명, 수만 명 규모로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기 하나의 준비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수만 명의 거부를 하기 전에 교육이 이제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이제 마지막으로 투명가방끈 운동에 대해 걱정되는 점만 두 가지, 저희 스스로 걱정하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게 선언하고 많이 나온 건데, 요새는 이제 대학을 안 가고 고졸인 채로 자기 재능을 꽃피워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가방끈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 기사에서. 그런 게 굉장히 어이없는데, 이제 뭐 학력, 학벌 이런 철폐하고 뭐 스펙이 아닌 능력 위주 막 이런 얘기를 막 정부가 하면서 실제로 막 대학을 꼭 갈 필요 없다. 뭐 전문계고 나와서 자기 특기를 가지고서 막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명가방끈이 꼭 대학 안 가도 되고 우린 대학 말고 다른 길을 택해서 얼마든지 성공하겠어. 이런 걸로 돼버리는 것. 좀 그게 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한국 대학이 이제 경제성을 좀 의심받는 단계가 됐어요. 등록금을 한 해에 그 사립학교 기준으로 8,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이 내는 그 학과는 1,000만 원쯤 되고 그만큼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들여서 졸업을 했을 때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좀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가방끈 뭐 이런 대학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약간 사람들한테 그럴듯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한 것처럼 대학을 가기보다는 고졸인 채로 뭐 잘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대학이 과연 경제적이냐 개인 입장에서 볼 때 빚을 엄청 져가면서 저도 학자금대출 한 1,000만 원 줬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게 경제적이냐 이런 의문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 대학을 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학의 문제들을, 학벌과 이것들을. 그런 문제들은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이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조금만 이렇게 완충이 되고 줄어들면 그런 얘기는 또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잘 살아보겠어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다른 진로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와 대학 구조의 문제 제기를 하는 운동으로 계속 남기 위한 문제의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고요. 투명가방끈 입장에서.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김예슬 씨 때부터 많이 나온 얘기인데 명문대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아니냐. 실제로 아까 전에 왜 영상 일찍오신 분들은 보셨죠. 영상에서도 보면은 투명가방끈 얘기라고 하는데 얘기의 한 4분의 1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그만뒀다 이거죠. 또 실제로 그 자퇴하고서 그때도 많이 논란이 된 게 제가 한 그 시점에서 몰랐는데 하필이면 이제 모건대인가 하는 그 모건대학교 학생분이 그 학교 안에 막 등록금 이런 거 문제 가지고서 단식하면서 막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계속 투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걸 비교하면서 서울대생 자퇴는 모든 언론이 다뤘지만 모건대생 이거는 다룰 일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거 문제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투명가방끈에서 거부선언 한 분들은 이제 대학 구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주로 저를 기억하게 되는 문제. 또 실제로 그해 연말 뉴스에서 네이트에서 올해 훈훈한 뉴스 탑 10 중에 이제 서울대생의 자퇴 선언 이게 들어갔어요. 투명가방끈은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얼마 있어 광주에서도 여기도 한 분 와 계신데 대학 거부를 대학 다니다가 하실 예정인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했을 때 언론이 다루나 안 다루나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투명가방끈이 학벌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학벌에 묶여있는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돌파를 할 거냐 이런 게 좀 걱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 이제 소망은 왜 대학을 사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는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는 거부자가 되면 이제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내가 안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이 사회는 내가 대학을 못 가게 만들어 놨다. 또는 대학을 가도 이제 힘들게 해놨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쪽에서 이걸 거부하겠다. 실제로 이제 저희 처음에 2011년에 선언한 분 중에도 그렇게 굉장히 집안이 어렵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흔히 사회에서 나고자나 아니면 실패자, 경쟁에서 진 사람, 루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좀 이 투명 가방끈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거부를 할 거야. 이 사회를,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배제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거부하겠다. 그래서 바꾸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투명 가방끈의 목표는 나고자들이 모두 거부자들이 되는 그런 것이 운동의 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50분 정도 말씀드렸고요. 네, 얘기는 끝이고, 뭐 일어나시려 하는데. 얘기는 끝이고, 뭐 질문하실 거나 의견 주실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지났으니까 화장실은 이제 끝나고 가는 걸로 하시고요. 굉장히 당신 왜 대학을 거부했나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의무만 빼면 우리가 지금 대학에 가는 가치 있는 의미가 무엇이 남아있나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소수자로서 이렇게 대학 거부도 그렇고 병역 거부도 그렇고 소수자 중에 소수자로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앳된 목소리로 이런 진심어린 이야기라는 것이 묘한 이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별로 질문거리가 없으신가요? 늦게 와서 이제 좀 질문 좀 할 게 있는데요. 무슨 과 몇 학년 때 그만두었고, 그거 먼저. 저는 사회학과 다니고 있었고요. 학년은 이제 학기 수로 치면은 5학기니까 3학년 정도인데, 3학년 1학기 정도인데, 이제 제가 막 학점을 꽉꽉 채워듣질 않아서 이수학점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남긴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만두려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어때 다른 대안적인 그런 길이 보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안 그런 거 없이 그만 다니고 싶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는 좀 대학을 더 다니면은 길이 안 보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만둔 게 있거든요. 그때 상황이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했어요. 이 서울대 졸업생이 되기 싫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학에 적을 두고 있을 이유는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미루는 게 돈을 한 학기에 이제 270씩 받쳐가며 미루는 게 점점 이제 한계가 오고 있었고, 그래서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순간이었고, 사실 졸업을 하기 싫으면 결정 자체밖에 없죠. 그래서 그만둬야지만 좀 내가 어떻게 살지, 또 뭐 사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청소년 운동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청소년들이 저한테 돈을 못 줘요 아직. 네. 학벌없는 사회 광종이랑 비슷하게 가난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돈을 먹고 살 길은 없지만 그래도 그만두고 빨리 대학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를 찾는 것이 내 길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했는데, 지방대라면 별로 학벌이 그렇게 한국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서울대라면 길을 쓰고 그렇게 따지는 학벌인데 어떻게 그렇게 포기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스템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면은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노력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설령 성공을 해도 나 말고 딴 사람이 꼴등이 되는 거고, 나 말고 딴 사람은
이제 낙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냐, 좀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내가 서울대생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좀, 다른 서울대생들한테는 제가 자고 쓸 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죄책감이었어요, 그게. 내가 서울대생인 거가. 그래서 그 학벌 권력을 누린다는 게 너무 이제 잘못하는 것 같고, 청소년 운동을 하니까 특히나 입시경제 반대한다고. 입시경제 반대하는 새끼가 서울대 갔어? 이제 이런, 내 내면에 이런 의문들과 막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통상적인 이런 기업 같은 데 취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슬픈 거는 옛날에 저한테 걔는 단국대 다녔는데 걔가 야, 너는 서울대생이니까 학벌도 막 누리고 이런 니는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술 먹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서 걔한테 야, 나 이제 고졸이고 너는 곧 대학교 졸업이니까 내가 너 대졸이라고 욕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은 널 고졸이 아니라 서울대 자퇴생으로 기억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라 이러는데 서울대라는 게 뭔가 낙인처럼 쫓아다니는, 여기 강연도 사실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 슬픔이 좀 있네요. 말씀하시죠. 마이크. 왜 둘이 서로 두 개 다 쫓아가요? 네. 말씀하시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지점이 있는데, 투명가방끈도 저는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청소년 운동이 그러니까 입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를 얻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입시 시기가 지나고 나면 혹은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 고민들을 모아내거나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 투명가방끈의 활동 속에서 그런 고민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아니라 예컨대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돼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냐, 나이 어려서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 그러고 뭐 이런 등등의 다른 문제들이 좀 얽힐 수도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이런 활동들이 그 학벌 혹은 입시 등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들도 그것들이 좀 이렇게 그나마 가시적으로 좀 보여졌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럴수록 그 입시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그저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는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이 투명가방끈 등등의 이 활동들이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입시를 정점으로 해서 활동들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혹은 그 입시를 이렇게 거부하겠어라고 선언한 이후부터 그 정점이 지나버린 그런 그 활동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질문이 어떤 건지 정리가 안 되죠. 네. 그런 주체로서의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일단 하나는 투명가방끈은 저는 좀 청소년운동이랑 분리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청소년 운동은 정말 청소년 운동으로 하고 학생인권이든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는 청소년으로 가져가고, 투명가방끈은 좀 청소년이랑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청년은 요새는 막 40대도 청년이라 그래가지고 청년이라 할까 어째요. 좀 넓게 또 청년 이상의 연령대도 상관없고 좀 넓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도 확실히 있죠. 입시 문제로 집중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수능 철에 반짝하는 입시 철에 또는 그 나이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사실은 투명가방끈이 2011년에 하고서 좀 그 다음에는 이제 학벌 종말 막 이런 이름으로 일상에서 학벌주의 문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시와 아예 무관한 삶을 산 학교를 중퇴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학력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런 노동 일을 했을 때 벌어먹고 사는 이런 삶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2년에 투명가방끈이 이제 한번 싹 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나와서 다시 모아서 활동을 막 하고 있는 상태고 좀 계속해서 투명가방끈은 그런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의 문제와 그런 어떤 삶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식으로 학력이나 학벌이나 대학이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루는 식으로 활동을 가져갈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약간 여전히 중심이 되는 이슈는 대학교나 아니면 학력, 학교, 학벌 이런 문제를 가져가긴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좀 다른 운동단체들과 연대를 하면서 보완을 할 문제인 것 같고 투명가방끈의 좀 전문성은 여전히 그쪽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사실 저희 모양은 합의된 게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만든 지 딱 2달 됐거든요. 나오고. 네, 이 동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민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먼저 입시 거부, 대학을 거부 이런 운동을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또 마지막에 또 못 가고 안 가는 사람들도 이러한 거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거부하면서 혜택이 거부를 하고 그러면 입시와 이 대학을 거부하고 나서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거를 좀 그들이 그러면 대학을 안 가고 입시를 안 하고 다른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될지 물론 지금 뭐 사회적으로 교육적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안 만들어져서 좀 걱정인 반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이런 사회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부하겠다. 그거에서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조금 좀 지금 시기에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 혹시 그런 대안도 조금 고민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생각이 있는지가 또 가장 좀 궁금했고요. 또 사실 대학을 거부하셨고 명문대 있으시면서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좀 궁금해할 다들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좀 대표로 물어보면 병역 거부를 사실 짚지 않고서는 대학도 거부하고 병역도 거부하고 이거는 조금 뭔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회적인 어떤 거에 대한 제도에 대한 그냥 불만만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뭐 제가 법정에서 얼마나 판사님한테 내가 이 사회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으러 나왔다 이랬는데 얼마나 사회적이에요. 네, 일단 대안 얘기부터 하면요. 뭐 사실 저희가 막 얘기한 게 그러면 너희는 뭐 거부하고 어떻게 살 거냐 잘 살 자신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안 가면은 이제 잘 못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일단 많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계속 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온 얘기는 고졸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고졸 네트워크 이름은 중졸과 초졸을 배제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고졸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네트워킹을 해서 자기 삶이나 이런 거를 도와주는 이런 거를 하자 이런 안이 하나가 있었고 딱 거부를 했을 때 얻는 거는 그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대학을 못 갔고 그래서 굉장히 못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당당한 거부자다 이런 좀 심리적 자신감을 얻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고 거부한 사람 중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 이런 고민은 이제 많죠. 이제 일자리나 그런 노동의 문제 관련해서는
지역 공동체랑 연결을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안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 공동체가 한국에 사실 몇 개 없잖아요. 마을 공동체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아직 좀 실험하는 단계고요. 몇 개 공동체에서. 근데 교육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을 안 가고서 어떤 막 대학이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교육을 받는 그런 안들은 이제 국가사회 기술교육 이런 거 말고 뭐 땡땡은 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대학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도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식의 대학 설립이라거나 좀 대안적인 대학 또 아니면 탈학도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좀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 투명 가방 끈 사람 중에도 그런 땡땡은 대학이나 이런 지역 대학이나 이런 실험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인문학 교육도 특히 그렇고 근데 노동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건가 돈을 벌어서 그 문제는 여전히 계속 남녀하고 그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역 거부 네, 사실 병역 거부랑 대학 거부 이제 별개고 저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심지어는 청소년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병역 거부 문제를 고민을 했었어서 근데 다만 이게 연결이 됐던 거 하나는 대학을 그만두면 바로 영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대학 거부를 한다는 거는 병역 거부를 동시에 결심한다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내가 감옥을 갈 준비가 됐나?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솔직하게 병역 거부 얘기도 대학 거부할 때 같이 했더니 이제 개까였었죠 그때. 여잔데 어떻게 병역 거부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병역 거부를 한 이유 물어보면은 그냥 내 삶으로 봤을 때 군인이 되는 것보다 병역 거부자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을 하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나 집단주의라고 해야 되나 막 학교에서 뭐 교복을 입히거나 뭐 애국심을 요구하거나 국민의례를 시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고 그래서 국가가 개인한테 어떤 일방적인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몫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뭘 파괴하는 이런 군사훈련에 참여해라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로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 세금을 내고 뭐 차라리 뭐 다른 일을 해줄 수는 있어도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군사 행위에 참여할 수는 없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군인 그런 거 시키면서 어떤 아무런 미안한 기색도 없고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란 말만 하면서 이제 와서 당연히 군인이 되라고 한다. 이게 너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제가 거부를 한 이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평화운동 동아리 이런 데서 같이 평화학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서 같이 보고 하면서 생각한 게 어떤 군사적인 방식, 군대를 통해서 평화를 지킨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군대가 오히려 그런 평화를 해치는 존재 아니냐. 군비 경쟁을 해서 군사력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평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균형의 문제라면 사실 양쪽 다 군대가 없거나 군대를 정말 최소한으로만 유지를 해도 균형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거나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의무를 국가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나 또 전 세계적으로 봐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있고 그래서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걸 요구한다 그런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병역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기사 분이랑도 이런 얘기 가끔 했는데 그럴 때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은 군대가 없으면은 막 일본에서 쳐들어온다 이런 하필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한 군대가 없다는 건 한국만 의미 아니라 일본도 없는 거니까 못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한국의 군대를 당장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좀 군대라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방법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추구하자 이런 의미로 병역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갔다 오고 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그런 결심을 또 실천하려면은 앞당기로 가정에서 집안에서 어떤 제재를 안 받거나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약간은 좀 저희 부모님한테 대학 거부랑 병역 거부 문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런 얘기 하시기도 했고 이런 둘 다 했어요. 부모님도 저랑 협력하십니다. 부모님이 약간 군대는 제가 안 가길 바란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군대를 가서 도대체 멀쩡히 살아 돌아올 줄 모르겠다. 안에서 뭐 영창을 가든 아니면 뭐 총기 난사를 하든 자살을 하든 멀쩡히 살아올 줄 모르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대체복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해외봉사 요새 없어졌지만 해외봉사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좀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군사훈련을 어쨌건 받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어차피 거부를 하고 군대를 안 갈 거라면은 그런 식의 방식을 막 내가 열심히 막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거부를 하는 게 맞는 방식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은 좀 이해를 시켰다기보다는 이제 포기를 하겠다 해야 될지 막 집에 갈 때마다 병역 거부 할 거다, 병역 거부 할 거다, 병역 거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납득을 하게 만든.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단순히 포기만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그게 네 삶이고 네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면은 네 삶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막 너에게 동의하고 막 지지를 하지는 못해도 네 삶인 거를 존중하겠다. 그냥 뭐 이 정도 선으로 정리가 돼 있고 뭐 그러면서 뭐 어머니는 막 그 사이에 심리학 이런 걸 많이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 그러시더니 저한테 너를 서울대를 그렇게 가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네가 싫다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좀 그런 관계입니다. 예. 부모님이 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대단하시긴 해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하신 것도. 이 자리에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내 질문이 질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고 가장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목소리 이상한 애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떠든다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죄송한데 병역 거부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저까지. 왜냐면 저는 오늘 사실 저는 19의 중졸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역 거부가 더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안 받으신다 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작년에 병역 거부자 양식적 병역 거부를 하신 분을 한 번 뵀는데 그거에 관해 긴 얘기는 안 하고 옆에서 엿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그분에게 감옥 가면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없상이 했는데 그분이 정치범들은 달라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도 저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감옥에 계실 때 이제 다른 분들이 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나 해서 그러면 나도 병역 거부를 해서 책을 많이 보면 더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수감 중에 생활이 할만하셨는지랑 실용적인 네, 저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할 때 그냥 그만두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대부분의 고민은
학교를 다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껴안고 가야 하는 고민들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 보여서 정 싫으면은 그만두고 다닐 거면은 껴안고 가라 하는데 병역 거부는 어떤 수준인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병역 거부에 대해 알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은 단순히 군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화에 대한 어떤 진심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심이나 의미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병역을 거부할 정도면 정말 숭고한 진심이 있어야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간단히 나는 군대가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말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그게 자기 믿음이라면은 병역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도 병역 거부를 할래요 한다면은 선생님께서는 알아서 하세요라 할 건지 아니 그래도 감옥보다는 나아요라 할 건지 어떤 대답을 하실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만나셨다는 병역 거부자분은 언제 병역 거부 하셨어요? 혹시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범이라고 낫지. 일단은 병역 거부자를 정치범으로 분류를 안 하고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다수니까 그냥 기타예요. 분류상으로는. 그래서 경찰서 조사받을 때도 경제과 가서 조사받아요. 이제 잡범 분류라서. 그래서 이제 뭐 감옥 생활이다. 일단은 들어가면은 저는 그런 얘기 했는데 감옥 생활이 막 생활이 힘든 거 물론 있지만 그건 견딜만 한데 이제 제일 힘든 건 사실 감옥이란 거 자체다. 그러니까 외부와 완전히 단절돼 있고 바깥 사람이 면회 와서 접견할 때도 사이에 아크릴판 띄워놓고서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전한 단절 정말 전염병 환자라도 된 듯한 격리된 느낌 그런 것과 외부 내 친했던 사람들이랑 만날 수도 없고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없고 뭐 전화도 이제 한 달에 3번 쓸 수 있나? 3분 동안? 그런 식의 어떤 단절 자체가 굉장히 청벌이다. 그런 자유가 없는 것 자체가 그게 제일 힘들고 근데 이제 뭐 사람에 따라 감옥이 힘드냐 아니냐는 다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고 굉장히 좁은 곳에서 살고 막 또 온수도 못 쓰고 온수는 이제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 주거든요. 그 외엔 다 냉수만 써야 되고 막 온갖 힘든 것들이 있고 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초 꼰대 한국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저는 이제 그냥 싹싹하게 잘 지내는 성격이었지만 부딪힘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근데 이제 병역 거부자들이 좀 편하다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등급을 좀 높게 줘요. 경비 등급을. 경비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경비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강력범이나 막 조직폭력배 분들도 좀 있고 이제 이런 식의 교도소를 가고 병역 거부자들은 보통 이제 초범 뭐 이거나 막 사기 이런 걸로 들어오거나 뭐 과실, 뭐 교통사고 이런 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내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지내기가 약간 편한 면이 있는데 그건 사실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 초범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초범이라서 편한 게 있고. 뭐 책은 이제 들어오는데 책이 권수가 제한이 있어요. 30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많이 읽을 수 있냐 하면은 밖에 있을 때보다 많이 읽지만 이것저것 감옥 생활이 막 제약도 또 많거든요. 뭐 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주어진 일을. 저는 열심히 종이봉투 접고 나가왔는데 하루에 250장씩 그래서 종이봉투 접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일 끝나고 방에 오면 뭐 방 청소도 하고 뭐 막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막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래도 하루 8시간 노동이니까 저녁 시간에는 책도 읽을 수 있다. 이 정도 그런 정도. 사실 병역 거부자가 제일 힘든 거는 저는 감옥 생활도 물론 힘든데 그거 사실 군대도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치면 사실 더 힘든 거는 저는 출소 이후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차별 같은 것도 많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분들 대상으로 인권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학생인권 연수 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야비한 질문인데, 세금은 내봤냐, 군대는 갔다 왔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세금은 이제 제가 다행히도 책 인쇄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떼가기 때문에 세금 내봤다. 그리고 알바도 해봤고, 그러니까 세금은 내봤고, 병역 거부했다. 이랬더니 이제, 그 전까지는 질문하래도 조용하고 몇 명밖에 안 읽던 데가 아주 그냥 수십 명이 손을 들면서, 그리고 막, 어느 선생님은 이제 뭐, 내 제자였으면 때려서라도 고쳐냈을 테다. 이러고. 굉장히 뭐랄까 막말이랄까 사회적인 이런 편견 이런 것도 이제 많고 이제 저는 요새 또 새로 겪는 거는 다른 병역 거부자 한 명이 뭔가 이슈가 돼서 다음 메인 이런 데 걸리면 댓글을 보다가 이제 막 상처를 저 혼자 받는 병역 거부자 욕하는 게 예, 굉장히 뭐 그런저런 것들이 있는 사실 출소 후가 오히려 전과자로서 그러면서 이제 병역 거부자로서 산다는 게 약간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그치. 저도 그 청소년 활동가들이 많이 학교 그만두고 싶다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그런 얘기 하면은 학교만큼 청소년 밀도가 높은 데가 어딨냐. 안에서 조직하고 운동을 해야지 왜 그만두냐. 그러면서, 하지만 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만두는 게 맞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대학 거부와 무관하게 진짜로 고등학교들 중에 보면 그냥 그만두고 검정고시 치는 게 낫겠다 싶은 데들도 많아서 생활하는 게. 그래서 뭐 말씀하신 그거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친구들한테 그만두라 한다는 거는. 그래서 병역 거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꼭 그런 거창한 신념이 없어도 단순히 이제 병역 거부 중에 보면은 내가 너무 여성적이어서 이 남성적인 군대에 적응할 수가 없다 이래서 병역 거부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단순히 나는 도저히 군인이 될 수 없다. 도저히 총을 들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거창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도저히 이걸 못하겠더라. 생리적으로 이런 짓을. 그래서 병역 거부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막 말로 이론으로 설명되는 신념이 아니더라도 이 양심이라는 게 꼭 그런 이론이나 그런 딱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졌냐 그런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생각으로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병역 거부자들이 대부분 병역 거부 고민한다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힘들다. 정말로 군대를 가기 싫으면은 면제받을 방법을 찾아보자거나 최근에는 많이 기사 나는 거 망명하신 분들이 좀 많긴 해요.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병역 거부 이후로 난민 신청해서 망명한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망명이 더 힘든 것 같지만 하지만 이제 만약 하냐 마냐는 결국 본인의 결정이니까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성심껏 상의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죠. 전쟁 없는 세상이라고 그 평화운동하는 단체에서 요새 예비 병역 거부자 모임에서 병역 거부자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모임도 꾸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대관 시간이 저희가 9시까지인데요. 아니 질문을 일단 모아서 좀 받고 저희가 한 번에 대답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아까 공연님이 강연 중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주에서 이번에 대학 거부를 할 사람이 있다.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나 안 받나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저고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1월 7일 날에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날인데 그때 투명가방권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합류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생각을 또 해보니까 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이 아니라 할 거니까. 그래서 투명가방끈은 어떻게 이번에 기획을 했나 궁금하고요. 왜냐면 제가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다음 카페에 가입한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텝 이상 읽을 수 있다 해가지고 네, 그거 물어보려고. 네. 또 질문. 예. 저는 어떤 질문이냐면 대학 거부 선언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집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거부 선언을 했는데 그 가족이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면 가족 거부 선언하는 분들 없는가. 또 있으시면 예. 어이 또 끝낸다니까. 마이크 들어보나. 예예 말씀하시죠. 앞에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수능이 다가오면 그 시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기자회견이나 어떤 좀 계획이 좀 갖고 있는 거죠. 궁금해서. 자, 지금 1번 투명 가방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 거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있는 상태로. 예. 저는 질문보다는 교육운동을 오랫동안 나름대로 해왔던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운동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학생인권 노래운동도 있고 일제고사 만드는 환갑 등도 많은데 투명가방끈 운동을 가장 되게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징적 권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강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비강남 사람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소수인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또는 이제 강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수의 상징들을 가지려고 모두가 그 상징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발로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력이 유지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학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깥 특권 문제도 사실 이제 모든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이러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인데 근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투명 가방끈 운동, 대학 거부 운동이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데 다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이제 대학교를 혼자 다니고 있으니까 당장 스펙 쌓기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저도 제 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 같은 걸 하거나 상담을 하면 대학을 나와라 또는 뭐 취업 같은 거에 시험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벗어나라라고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고등학생들 만나면은 뭐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도 본질을 좀 건드리는 그런 운동 같은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타이틀 붙여봤어요. 저도 대학 거부를 고민했었는데 대학에서 학문하기. 그러니까 일단은 학과를 맞춰서 가는 거. 그러니까 성적보다는 학과에 대학을 거부할 수 없다면 가서 뭔가 획일적 스펙 위주의 대학 생활인데 시험 위주고 토익 위주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대학을 거부하지 않았던 게 학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학, 경제학 여러 가지 대학에 그런 것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지. 예, 가족 거부 얘기부터 하면요. 가족이 항상 어렵죠. 특히 한국에서. 저희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가장 가까운 가족도 설득 못 하면서 뭐 딴 사람 어떻게 설득하냐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이 투명가방으로 처음 제안한 따위로가 말하기를 가족이니까 설득하기 힘든 거지 길에서 만난 사람은 아무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가족이라는 식으로 뭔가 엮여 있으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라고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가족을 당장 뭐 절연을 할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가족 거부 운동은 아직은 얘기는 안 하는데 청소년 운동 안에서 그런 얘기는 나와요. 부모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애를 낳고서 다 버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라는 게 사실 이제 독특한 거잖아요. 핵가족 구조에서. 그래서 그런 핵가족 제도 안에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도 사실 사회적 제도다 하나에 그거를 해제하고 좀 다른 가족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가족 대부분은 이제 지금 거부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모를 설득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나와서 독립적인 삶을 꾸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은 아직은 없어 보이고 네 그런 게 어려운데 그 부분을 계속 부모님들한테 또는 부모 말고 다른 가족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설득할 수 있는,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투명 가방끈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어떻게 살래라고 했을 때, 아, 이렇게 살래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라 정리를 해야 되지? 네, 어쨌건,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게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거부자가 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부자가 결코 다수가 될 수도 없고 지금 상황 단시간 안에 설령 최대가 된다 해도 막 한 3, 40%를 넘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만 명이 수능 거부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런 고민은 많이 있는데, 이제 투명 가방끈 안에서는 거부자뿐 아니라 좀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또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도 다 투명 가방끈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라거나 활동 방식을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대학교 안에서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동 방법들을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대학교 안에서 투명 가방끈 행사를 열면 어떤 반응이 올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전 대학 안에서 학문하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활동이긴 한데 좀 고민이 드는 거는, 학문에 관심 있고 학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막 좀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학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학문이 아닌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대학에서 뭘 해야 되지? 막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사람들이 각자의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기획을 가지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진짜로 아까 보여준 콘서트라거나 문화적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활동이든, 뭐 광주에서 하는 현수막 떼기 운동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하는 활동들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이요. 사실 원래 투명하게 좀 더 잘 됐으면은 올해 여러 가지 기획했을 텐데, 살아난 지가 한 달 남짓 된 무임인지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수능 거부 수능 날에 하는 대학 입시 거부 선언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는 고3인, 전주에서도 고3인분 하나랑, 인천은 이제 탈학교 청소년들 19살인 분이랑, 그리고 이제 원래 작년에 거부선을 하려 했는데 어영부영 넘어간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입시도 재수하는데 입시 거부도 재수하자 이러고, 입시 거부 재수생 분들 몇 명 이렇게 모아서 지금 한 8, 9명? 많아지면 10명 정도까지 이렇게 거부 선언을 수능 날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선언 뒤에 그런 거부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문제를 거부를 했나 이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는 사람과 이런 거부를 한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서 뭐 그런 토론회나 토크쇼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문제의식을 나누는 행사 같은 거를 11월 말이나 그쯤에 이제 열어보자. 거부자들이 있는 지역에서 서울, 전주 이런 식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홍수님이 얘기하신 그거는,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한 거는 일단 일방적으로 홍수님은 그날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수능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딱 하면은 더 센세이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물론 거부하는 거는 본인의 이런 선택이니까 자기가 가장 준비가 되는 일정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다. 굳이 수능날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멀리서 와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고견님께 박수 드립니다. 오늘 디프리가, 강연 디프리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그리고 저기 공연님은 12시에 가요. 12시에 가시니까 12시 버스 혹시 이제 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은 디프리 자리 참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에 이렇게 계속 이 좋은 자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자리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연 또 이렇게 이메일로 연락드리면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